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에는 달 탐사 사업단이었고 지금은 위성 우주 탐사 체계 설계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기 KWS의 한국 유럽 여성 과학자 글로벌 웨비나에서 그 달 탐사선 다누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 여성 과학자들 모임에서 강연을 한번 하는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온라인이라서 얼굴을 뵐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오늘 주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주제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그 과학탐구교실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 앞부분 20분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다시 이제 그 영상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20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발표를 드릴 임조령이 갑자기 누구일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직접 드리도록 하려고 제가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그 예전에 1999년이었나요? 몇 년이었나?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1970년대 어린이였는데 우주 비행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아폴로 키즈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니까 천문학자, 우주를 꿈꾸는 천문학자가 돼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제 장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어떻게 이걸 그리드를 어떻게 없애야 수 있죠? 썸네일 숨기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를 꿈을 꾸다가 우연히 이제 그 항공우주공학자로 길을 틀게 되었고, 그리고 2003년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공위성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017년도부터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를 하다가 그 다누리가 발사된 후에는 다누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느끼기에 그 1970년대에 자랐던 어린이들은 그때 당시에 그 아마 아폴로 키즈였던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그 우주 탐사 개발 위성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가장 그 우주 탐사,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40대, 5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후에 젊은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달 탐사선 다누리도 발사하고 누리호 발사를 하면서 요즘 자라나는 다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쯤에선 많이 이제 발전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전하고 비교하면 괄목할 만하게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여기에 말에 있듯이 항공이나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장표 하나를 띄웠는데요. 조그맣게 저희 전체 직원이 현재 1153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발표를 하려고 이 조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여성 직원이 현재 전체 여성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약간 14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하면 저희 연구원의 여성 직원 수가 13%가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 기술과 연구직인 분들은 약 77명으로 약 6.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여성협의회나 여성자문협의회, 여성 담당관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연구소에서 그 여성 직원들을 많이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주소를 하나 넣어 놓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 전공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항공우주연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견학을 하실 수 있거나 혹은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저희 학우연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좀 보통 나타내고 있는 기본 장표라서 저희가 한 장 추가했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달궤도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다누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16년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개발을 했고요. 약 7년 정도 된 건가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022년 8월 5일 날 오전 8시 8분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케이프 캐너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가 됐는데 중간에 굉장히 개발하는 동안에 무게 때문에 말들도 많고 일정 지연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딱 한 번 발사 날짜로 정해졌던 마지막 정해졌던 그 날짜에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제 시간에 제 날짜에 발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중간에 일정이 살짝씩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이 잘 발사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팔콘 9 발사체로 발사했고 이 팔콘 9은 그 재사용 발사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아마 5번째 정도 사용됐던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는 WSB BLT 궤적으로 갔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무 궤도는 달 극궤도에서 100/100이고 현재 임무 기간은 1년 정도 되고 있고 탑재체는 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얘기로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임무 기간이 한 2년 정도 더 임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이제 우리 달 탐사선 KPLO의 그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이 윗부분은 위성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탑재체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탑재체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성이 처음에 지구에서 스페이스X로부터 발사가 돼서 BLT 궤도를 통해서 쭉 연결이 돼서 트랜스 루나 크루즈를 통한 후에 달궤도로 들어가서 달궤도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지상에 있는 그 안테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DSN 안테나 사이트가 전 세계 3군데 정도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우리 여주에 우리나라에 KDSA 안테나가 있습니다. 딥스페이스 안테나인데요. 이렇게 네 종류의 안테나로 통신을 하면서 위성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 기관들로는 나사 JPL이나 혹은 나사에 있는 존 스페이스 센터 쪽에서 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섀도우캠이 살짝 보이는데요.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같이 탑재체를 탑재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코리안 페이로드 디벨로퍼에서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탑재체 개발팀들이 우리랑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누리의 임무 목표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누리의 임무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달 탐사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요. 그 궤도선을 개발하고 또 달까지 가는 방법이랑 달궤도에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운영하는 법까지 저희가 기반 기술을 익히고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달 환경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탑재한 탑재체들로 과학 자료를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 달과학 연구를 해서 달에 있는 표면의 지형을 파악하거나 달에 있는 자원을 탐사하거나 달의 생성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터넷 검증, 우주 인터넷을 기술 검증하는 것, 이것이 또한 다른 하나의 목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심우주 지상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우주 지상국은 바로 그 우주선 다누리와 함께 통신을 하면서 임무 운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임무 목표를 수립한 후에 결국 결론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면 달 궤도상에서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다누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누리 임무 탑재체가 있는데요. 6개에 대한 탑재체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장에 동영상이 간단하게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자기장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KMEC으로 경희대학교에서 만든 거고요. 감마선 분광기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인터넷 통신을 하는 것으로 저희 그때 BTS 동영상을 올려보냈다가 다시 다운로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음영 지역 카메라라고 해서 섀도우캠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 탑재체가 탑재된 덕분에 우리가 그 미국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DSN 안테나를 사용해서 우리 다누리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이제 아마 그런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할 텐데, 우리가 나사 탑재체를 탑재해주는 조건으로 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걸 무료로 기술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시압 현관 카메라가 있는데요. 천문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고해상도 카메라가 바로 우리 항우연이 개발한 것으로서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에 대해서 정밀 지형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하면서 달 궤도를 돌면서 달 지표를 촬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옆을 바로바로 찍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조금 이제 잘못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한 궤도에서 2번 정도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광시압 편광 카메라인데요. 헐캠입니다. 그래서 빛의 편광을 이용해서 달 표면 입자 크기를 측정하고 우주 풍화작용이나 달 표면의 생성 원인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 편광 카메라 2개가 90도로 벌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지역을 촬영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 분광기인데요. 달 표면 감마선 원소나 자원지도 같은 걸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측정되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측정한다기보다는 그 감마선 분광기로 분광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측정기인데요. 달에 있는 그 표면 자기 이상을 관측하는 것으로서 달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달 우주 환경을 조사한다라고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인터넷 탑재체로서 이제 한두 번 정도씩 3-4번 정도 중간에 시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메시지를 보내봤고, 그 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이 그 BTS 공연하는 모습을, 다이너마이트였나요? 그걸 올려보냈다가 성공적으로 잘 받아본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음영 지역 카메라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섀도우캠, 나사에서 선정한 탑재체로 달의 휘발성 물질 연구에 사용되고 극지방 연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건데요. 이 이유는 그 연구 음영 지역에 아마도 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물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 탑재체를 탑재했고, 그리고 이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그 나사에서 지금 아르테미스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유인 탐사 착륙지 선정에 아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데요. 아까 4가지로 나눴지만 지금도 똑같이 또 4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보시면 달 궤도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궤도선 본체와 탑재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뒷장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그 궤도선을 달로 가는 그 전위 궤도의 앞에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출발해서 달로 가는 전위 궤도까지 위성을 올려주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나머지는 위성 자체가 자기의 추진을 이용해서 전위 궤도를 이렇게 항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전위 궤적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위 궤적 설계 자체도 우리 항우연에서 그 비탁팀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전위 궤도나 이런 거에서 그 나사 기술을 다 받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거나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항우연에 있는 연구 기술진들이 직접 전위 궤도를 설계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 거지, 뭐 다 해외 기술로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선도 사실 우리 항우연과 그리고 다른 주변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든 국내 기술로 완성한 우리 달 탐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상국 개발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 항우연이나 혹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 지구 저궤도나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지상국은 있었지만, 그 굉장히 심우주로 가는 그 위성을 컨트롤 관제할 수 있는 지상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에 34m, 36m였나요? 되는 안테나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국은 궤도선하고 통신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전송하고 임무 수행한 결과를 전달받고 그 영상을 처리하고 자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위성 요 앞에 궤도선이 있는데 그 궤도선은 바로 그 본체와 탑재체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개발할 때 보통 위성이다라고 말을 하면 본체와 탑재체가 있고 그 탑재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 지구 관측을 위한 거냐, 혹은 우주 관측을 위한 거냐, 혹은 기상 관측을 위한 거냐 이렇게 뭐 구분이 되고요. 또한 그 탑재체 파장별 구분으로 광학 카메라냐, 혹은 적외선 카메라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해서 뭐 레이더로 관측을 한다, 뭐 이런 탑재체의 종류가 나눠질 수 있고요. 또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성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서포트하는 어떤 그 구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성이 일단은 뭐 탑재체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향할 수 있도록 뭔가 구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 본체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체는 뭐 구조계, 열제어계, 추진계, 자세제어계, 전력계, 원격 측정 명령계, 탑재 소프트웨어계 이렇게 7개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뭐 위성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몇 명이 일단 만들고 이런 거 사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성 다누리만 해도 벌써 수백 명 정도씩,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기업체 분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위성 개발을 완성을 성공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또 조립시험, 그러니까 위성 조립이나 궤도 환경, 발사 환경, 전자기 시험 등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험 환경 시설이 또 저희 학원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지상국 운영 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마 이게 저희 다누리를 운영하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그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부터는 궤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위성은 어떻게 우주로 갈까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6월 22일 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했고, 또 23년도 5월 24일 날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이 나시면 이날 관심 있게 누리호 3차 발사를 아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하나씩 어떻게 위성이 지구를 출발해서 우주로 가는가를 그린 단계별 그림인데요. 그 첫 번째로 발사체가 이륙을 하고 엔진이 분리되고 위성 덮개가 분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로호가 초반에 발사가 될 때 뭐 1차, 2차 발사할 때 그 페어링이 분리가 안 돼서 실패를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통과를 이제 못해서 위성 발사체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누리호는 모든 게 성공적으로 잘 발사가 됐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3단 엔진 점화나 뭐 연소가 된 다음에 그 원하는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 발사체가 위성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럼 위성은 텀블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자세가 되고 동시에 솔라 어레이를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는 그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그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추력기, 추진제 말고는 태양에서 오는 것밖에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성의 성공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일단 확인하는 게 바로 태양 전지판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발사체를 하시는 분들은 위성이 발사되고 나면 여기 가는 과정까지 뭐 10분, 20분 정도 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만 긴장하면서 지켜보면 되는데, 사실 저희 이제 위성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 발사체 성공은 발사체 성공이고 일단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고, 그 후에 이제 요 태양 전지판이 전개가 되고 다시 한 바퀴 돌아 나왔을 때 저희 지상국을 지나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접속을 딱 해야지 우리는 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접속이 돼서 그 통신이 되고 우리 명령을 보내고 명령을 내려받고 이게 완전히 돼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잘 됐다, 성공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다누리를 발사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제 다 정상적으로 잘 됐어요. 잘 됐고 잘 내려받았는데 데이터는 잘 왔어요. 근데 다누리는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명령을 올리는데 명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지상 시스템에서 뭔가 하나가
구성 컨피그레이션 틀려가지고 잘못 올라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또 이제 연구 개발진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다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오류를 발견을 하고 수정을 금방 해서 한 3, 40분 정도 후에 다누리랑 통신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원래는 발사되고 바로 한 10분, 20분 안에 바로 통신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긴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분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아직까지 통신이 안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약간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달까지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세 가지로 일단은 나눌 수 있는데 지구를 출발해서 에라로 위성이 이렇게 갔는데요. 직접 전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쭉 가서 한 4, 5일에 걸쳐서 달궤도로 가서 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인 우주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이 그 우주 공간에서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가서 4, 5일 만에 달로 들어가는 이런 궤적을 선택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두 번째 궤적이 페이징 루프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글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단계 루프 트랜스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지구를 출발해서 여러 번 궤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달로 가는 그런 궤도가 되겠습니다. 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누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한 2주, 3주 정도 걸려서 가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궤적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계를 하고 나도 그 연료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로 간 후에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고 몇 개월밖에 안 된다 나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세 번째 그림처럼 가는 BLT 궤도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BLT 궤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려서 달까지 가는 궤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출발해서 다른 여기를 계속 돌고 있고요. 지구주위를 돌고 있고 그 태양과 지구의 라그랑지안 포인트 L1점까지 갔다가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여기서는 굉장히 작은 힘으로만 줘도 궤적 변화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갔다가 달로 돌아오는 이런 궤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연료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당연히 빨리 가는 거는 연료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느리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가면 그만큼 연료가 더 적게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때 연료를 사용하고 나서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 과학탐구교실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달로 들어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할 때는 달로 들어가고 임무 수행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발표하게 되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미 우리는 다 달로 갔지만 달로 가기 전에 저희 연구팀, 비탁 연구팀이 설계했던 달로 가는 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22년 8월에 발사한다는 거는 이제 정해놓고 있었고, 그 중에 어느 날짜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매일매일 지구를 출발하는 궤적을 설계를 했습니다. 비탁팀에서. 그리고는 이게 이제 지향하는 지점이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그 라그랑지안 포인트 L한점이 됩니다. L한점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델타 V 번을 해서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다시 달로 돌아오는 궤도를 이렇게 변경하는 건데요. 이렇게 각각 지점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달로 왔을 때 오던 그 날짜는 저희가 12월 31일, 1월 1일 날 달로 들어가는 그런 궤적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발사 날짜는 비록 한 달 동안 차이가 나더라도 그 8월 달 어느 날 발사를 하더라도 달로 들어가는 날은 1월 1일이 된다. 이렇게 되도록 궤적을 설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로 가다가 옆에 따라가다가 달로 포획이 되는 이런 궤도입니다. 그리고 다누리 발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그 발사장에서 미국 발사장에서는 그 미국 플로리다인 케이프 캐너베럴에서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누리가 발사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링크를 제가 이건 안 걸었던 것 같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되고 나서 네.
KPLO, deploy confirmed. 발사체가 And there 분리되는 you 중입니다. have it. Confirmation of successful separation of KPLO from Falcon 9 second stage. KPLO still has a bit of work to do over the next 4.5 months before getting into a lunar orbit, but we do wish it safe travels. For us here at SpaceX, that is going to wrap up our webcast coverage. We want to thank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for entrusting us with today's mission, and of course, all our viewers.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 발사체에서 KPLO가 분리되는데 아직 솔라어레이가 펴져 있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 스페이스X에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방송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걸 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일단은 우리는 일단 발사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누리와 교신하는 건데요. 바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DSN 안테나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 세계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탐사 위성을 그 하루 동안 계속 관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도 간격으로 그 DSN 안테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골드스톤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고 그리고 그 호주에 있는 캔버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DSN 안테나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호주랑 비슷한 경도긴 하지만 여주에 KDSA 딥스페이스 안테나를 설치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상국에서 현재 다누리를 관제하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KBS에서 이 다누리 우주의 문을 열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아직 그 항우연의 홈페이지가 완벽히 많이 그 다누리 홍보 페이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KBS가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였는지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잘했고 이 지구가 돌면서 다누리와 통신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면 KBS 다누리 우주의 문을 열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셔도 되고,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도 아주 사이트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우연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지난 12월 달에는 제가 설명할 때 아직 다누리가 달에 안 갔기 때문에 다누리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누리가 다 이미 달 궤도를 발사를 하고 전위 궤적에 들어가서 궤도 수정 기동까지 하고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어가면서 다누리가 달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태양 동기궤도에서 달로 갔던 그 경로가 됩니다. 처음에 출발을 하고 지구가 점점 옮겨가면서 다누리도 따라서 옮겨가다가 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씩 뭘 했는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달 임무 궤도 진입이 12월 17일 날부터 21일, 26일 이렇게 있어서 결국 26일 날 달 궤도에 거의 안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달 궤도에 들어가는 게 한 11월, 그러니까 12월 31일 이때 가는 걸로 돼 있었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궤도 고정, 이 궤도 진입 LOI 번을 좀 줄여가지고 좀 더 빨리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1월 1일 날 연휴도 있고 이런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막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 사이에 궤도 고정 기동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합쳐서 하나씩 만들고 해서 그 업무를 조금 줄여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정보다 일찍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 매일 하루에 한 2번 정도, 한 궤도에 2번 정도씩 적어도 하루에 10궤도 정도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달을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탑재체들도 24시간 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탑재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8월 26일, 29일 지구를 찍었다라고 하는 지구달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요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사진을 딱 찍으시면 누르시면 여기 다누리 요때 찍은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이제 방송이 됐을 때,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흑백인지 왜 사진이 너무 흐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먼 곳에서 찍었고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진짜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었고 저희 모든 엔지니어들이 요 새벽에 찍었을 때 모여서 이 사진이 나오기를 정말 가슴 막 떨리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서 우주로 갔던 우주 탐사선이
처음으로 찍은 영상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사진이고 저희는 기념으로 사진도 나눠갖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누리 달 공전 이미지 사진인데요. 그 한 달 동안 9월 15일부터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 지구를 도는 달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달의 모습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죠. 달이 여기를 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는 둥그렇다는 걸 증명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해서 지구가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고, 그리고 11월 12, 13, 14, 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달에서 찍은, 이거는 달로 갔을 때 달에서 본 지구의 위상 변화 모습까지 저희가 특수 촬영으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되게 감격이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그 1월 며칠쯤, 1월쯤이었는지 12월 말쯤이었는지인데 그 달에서 달궤도를 돌면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달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저희가 굉장히 진짜 감동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른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3월 22일, 3월 24일 달의 표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이고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런 사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찍게 되는가? 그걸 이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앞부분에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그 사진들은 다 저희 루티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는 그 일렬로 돼 있는 CCD 2048개의 CCD 배열로 돼 있는 사진으로서 그 위성이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달을 궤도를 돌면서 진행할 때 1.6km/s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때 위성이 지나가면서 바로 그 아래를 하나씩 한 줄씩 찍어서 그 영상을 합쳐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그런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브룸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그 리니어 CCD 센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메라가 얼라인 돼 있고 여기에 150 픽셀 정도가 오버랩이 돼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루티 B가 이렇게 있고 AB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지상 관제 시스템에서는요. 그 아래에서 두 가지 서브 시스템이 역할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임무 계획 서브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영상 처리입니다. 그래서 다누리한테 어디 영상을 찍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걸 내려받은 후에 그 아이카스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임무 계획 서브 시스템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다누리가 촬영할 수 있는 지역을 이미 그러니까 레코딩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누리는 여기를 찍어야 된다라고 어떤 DB화를 해놓았고요. 그 랜딩 미션이면 그 다누리가 앞으로 우리가 착륙지를 선정할 때 주요로 삼을 후보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켈벨용으로 찍을 때 그리고 그 이미 아폴로 우주선이나 여러 가지 랜딩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같이 추가해서 다 넣었고요. 그리고 넣어놓았고요. 그리고 그 달의 크레이터나 혹은 달에 있는 동굴 같은 지역들도 저희가 목록화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성이 다누리가 이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아래 부분을 그 아래에 그 영역이 있을 때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코페르니쿠스 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이 파란 색깔 영역은 전체 뭐 랜딩 에어리어고 이 부분들은 뭐 피치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내려서 어디를 찍어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영상을 내려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기준 궤도에서 이만큼 찍혔다라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저희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보신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아이카스가 처리한 영상이 되는데요.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이카스가 이제 제가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카스는 그 다누리 고해상도 카메라를 위한 자동화 영상 처리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레벨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 배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로 처리하는 게 복사 보정과 기하 보정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우리는 지구 관측 위성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영상, 그러니까
그 우주 탐사 영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 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무에서는 어떤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그 시스템을 거의 그냥 선생님 따라가듯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입했던 게 바로 아이시스3와 스파이스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그 아이시스3는 그 미국에 있는 USGS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는 그 우주 탐사 플래네터리 그 과학 그 자료 처리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툴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카메라를 누르시면 뭐 그 함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 이용해서 잘 조합해서 만들면 이제 영상 처리를 할 수 있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과학 자료 처리에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일반 과학자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이미 처리를 하셔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다누리가 처음 하는 우주 탐사 위성이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최초로 그 미국 나사에서 배포하는 스탠다드 처리 시스템이나 혹은 스탠다드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데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시스3를 도입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스파이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은 그 위성의 영상이나 혹은 과학 자료를 처리할 때 그 위성의 보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 자료는 그 위성의 궤도 아니면 위성의 자세, 시간 정보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사용할 때 표준화된 포맷으로 사용하도록 배포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스파이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보조 자료를 탑재체 개발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현재 그 개발자분들이 사용해서 자료 처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스파이스 커널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뭐 SPK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장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다른 주제가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스파이스 커널을 활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가시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그 항우연에 방문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그 다누리 그 관제 시스템, 다누리 관제실에 오셔서 아마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사진으로도 많이 배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간단하게 루티의 레벨 프로덕트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레벨 프로덕트를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카스에서는 이 펑션으로 이렇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지금 캠투맵이나 혹은 스파이스 이닛 혹은 오토머스 같은 것들이 아이시스가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저희는 위성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텔레메트리 레벨부터 시작해서 압축을 풀어서 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 L0 로 데이터로부터 디컴프레션 된 것부터 스파이스 아까 이닛이라는 걸 처리를 해서요. 그 보조 자료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영상에 있는 픽셀에 그 영상을 촬영한 시간 그리고 영상이 그때 궤도는 어디 있었는지 자세는 어디 있는지 등을 처음 붙이게 됩니다. 애드하게 됩니다. L0가 바로 로우 데이터가 그러한 단계가 되고요. L라는 파셜리 프로세스드라고 해서 PDS4 레벨로 분리할 때 저희가 파셜리 프로세스드라고 말을 하고 이게 복사 보정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캠2 맵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기하 보정을 하게 된 결과가 되고 PDS4 레벨로는 캘리브레이티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이크나 혹은 스테레오 DM을 생성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디라이브드라고 저희가 레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눈 레벨도 저희 우주 탐사 영상 처리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우리 국내에선 처음으로 도입했던 그 영상 처리 레벨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누리에 탑재되어 있는 그 탑재체들은 향후 아마 2024년도 1월부터 이 PDS4 정의에 따라서 처리한 과학 자료를 그 대중이나 혹은 다른 기타 과학자들한테 배포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이카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제 한 개의 서버랑 두 개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출력된 영상, 이미지 데이터들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영상이 처음 위성에서 내려오면 그 영상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M2 큐브 처리를 거쳐서 압축을 해제하고 ICC 사용하는 표준 파일 포맷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저희가 라인 헤더에서 읽은 값으로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파이스 이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자료를 로딩해서 애드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루티켈은 바로 복사보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식의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지체 개발 담당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알고리즘을 현재 탑재해서 영상 처리 레벨 프로세스에 복사 보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캠2맵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기하 보정 단계가 처리가 되고 나면 CCD 센서 모델이나 혹은 시간, 위치, 자세 정보를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고정한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토모스를 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영상이 생성이 되고요.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루티 AB 영상이 루티 A와 B는 별개의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영상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영상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토모스를 사용해서 붙이자, 이 ICS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 현재 그것이 다 들어가 있고 현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M2 큐브와 루티켈은 저희 루티에 해당하는 특수한 함수고, 나머지 함수들은 다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ICS를 사용해서 영상 처리나 과학 자료를 처리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검증이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카스 오퍼레이션인데요. 대충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발한 아이카스를 지금 실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메인 화면인데요. 데이터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부분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치 화면인데요.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처리하면 그 결과들이 저장돼 있고, 검색을 하면 그 영상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영상이 찍힌 자리들이 현재 표시가 되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루티가 찍은 영상을 초반에 분석한 장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기하 보정 관련된 걸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하 보정을 완벽히 끝내진 못했지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그 예비 단계까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찍은 영상이 바닥에 있는 레퍼런스 영상과 달리 굉장히 오차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앞뒤가 위아래가 안 맞고 영상 A, B도 서로 위아래가 안 맞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미터 정도 떨어졌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여러 군데를 다 합쳐서 고정하지 못했지만 현재 웬만큼 보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레벨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TM2 큐브, 이게 전체 레벨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현재 영상이 내려왔고 이제 영상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영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파이스 이닛을 하면 영상 자체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루티케를 하게 되면 독사 보정을 한 단계가 되고, 이 결과를 보시면요.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세로로 지금 줄이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근데 루티케를 하고 나면, 복사 보정을 하고 나면 굉장히 세로로 갔던 영상 그 줄들이 거의 없어져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영상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트맵을 하고 나면 영상이 기하 보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상하 좌우나 그 앞에 영상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 앞에 영상이 상하랑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기하 보정을 하면 영상이 이제 똑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별로 안 맞는 영상처럼 되지만 모자이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개가 영상이 굉장히 잘 붙어서 현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화한 모자이크 영상 생성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그 정확도를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이 장을 갖고 왔는데요. 그 루티 AB를 좀 더 확대를 시켜봅니다. 확대를 시켜보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레퍼런스 영상하고 현재 우리가 찍은 영상하고의 그 오차가 약 20m 정도, 이건 상당히 좀 좋은 케이스긴 한데요. 20m 정도의 오차를 갖도록 현재 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루티 픽셀 하나가 2.5m이기 때문에 약 10픽셀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바닥에 있는 레퍼런스 영상 자체가 상당히 오차가 큽니다. 지구에 있는 GCP랑 다르게 오차가 많이 커서 좀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을 좀 더 보여드리면요. 다른 때 찍은 영상으로 검증을 조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계속 조금 잘 맞고 있었고요. 그리고 확대를 시켜도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실 때 영상이 많이 좀 이렇게 틀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그 처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영상이 잘 나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파이널 최종화를 하지 않은 단계고요. 좀 더 최종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 5개를 이제 모자이크한 영상입니다. 이제 사실은 확대를 시키지 않으면 영상이 2개가 다른지 같은지, 같은 영상, 뭐 다른 영상인지 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잘 모자이크가 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급하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 끝냈는데요. 다누리 140여일간의 여정해서 달과 조우하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저희 항우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홍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항우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그 다누리 홍보 사이트 바로 가기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다누리 영상 찍은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장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 장은 언젠가 한번 그 MBC에 있는 오승훈 아나운서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다누리 개발자들을 다 인터뷰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리TV로 우리 항우연이 운영하고 있는 카리TV 사이트에서 그걸 방송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도 아마 플레이는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 단장님이셨는데 요거를 아마 보시면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연구자들은 아니시겠지만 혹시 자녀분들이나 뭐 조카나 누군가에게 그 인공위성 개발이나 우주탐사 관련된 과학기술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 아마 많은 과학 개발자분들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계속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잡고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인데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기하 오차나 지표좌표 정확도를 개선하는 게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모자이크 영상 성능을 좀 더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AV 모자이크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는 이제 근접 지역을 촬영한 영상까지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영상을 촬영한 조건이 달라서 그때 영상이 뭐 색깔이 다르다든가 밝기가 다르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품질 향상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표준화 처리 및 해상도 최적화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개발을 해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누리와 기타 탑재체 자료를 융합한 과학 연구 같은 것들도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 위성 개발자고 영상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지 과학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그 다누리 영상이나 혹은 다른 탑재체를 활용해서 같이 융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과제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multi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배포해야 되고 영상도 배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스파이스 커널 자료도 배포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이제 그 이번 올해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에 바로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향후 연구와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급하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